자,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산업 생태계, 개인과 가계의 소득 구조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상태라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직시를 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탈출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요? 결국은 가장 경제의 기본은요. 경제의 기본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이잖아요. 일자리와 소득 만들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전망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재테크에 올인을 하고 그런 거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 코인 이런 걸 이렇게 가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왜? 가치를 만드는 생산 현장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업이 그 나라 경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네?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기존에 그러니까 지난 한 3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것들이 먹고 살았던 산업이 더 이상 먹고 사는 저걸 말은 못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수치들 다 봤듯이요. 왜? 산업 체계가 그냥 딱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산업 체계가 이게 다양화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양화. 예? 아니 중국이 쫓아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나중에 우리는 다 그냥 중국한테 경쟁력 뺏기면 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끝내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린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새로운 산업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만들고 기존 산업도 더 고부가가치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산업 체계를 다양화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해야 된다는 이게 그거잖아요.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옵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와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그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해지고 그러게 되면요. 그게 하나 산업을 형성하는 거예요. 산업을. 예? 가장 출발점은 뭐예요?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지금 뭡니까요? 새로운 시도 할 수 있는 이런 거 꿈도 못 꾸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이번에 우리가 의대 증원 문제가 보게 되면은 예? 의대 학생 증원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기존에 대학 들어간 학생들도 다시 그러니까는 지원 봐가지고 예? 의대 가려고 하는 이런 나라라고 지금요.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예?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시도는 기대할 수가 없는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이 문제 풀어줘야 돼. 이 문제 안 풀면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쭉 봤듯이 지금 살 길이 보이냐고요. 그럼 살 길이 안 보이니까 이건 뭐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왜 관심 가져야 돼? 나는 열심히 그러니까 재테크나 할래. 이렇게 되게 되면요. 너무 사회가 삭막한 거죠. 파편화되고 사회가 붕괴되는 속에서 내 몸만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쁘다고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대한민국 자체가 그러니까 소멸사회가 돼버리는 거를 소멸사회가 되는 거를 원합니까? 예? 대한민국 사회가 소멸되는 것을 이렇게 가면 소멸돼 버립니다. 대한민국은요. 소멸돼.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요. 산업체계 다양화, 그 과정에서 제조업등 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산업체계 다양화라는 게 뭐예요? 예?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 등장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 만들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는 활성화되게 되면 산업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봐보세요. 제가 반도체만 보더라도 삼성이 파운드리 육성하겠다잖아. 예?
TSMC가 저기 파운드리로 저기 그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파운드리 하겠다잖아. 근데 파운드리라는 게 뭡니까요? 반도체 설계를 하는 거를 위탁 생산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면 이 설계하는 게 바로 팹리스잖아요. 팹리스 뒷받침 없이 파운드리 육성은 안 돼요. 제가 과거에도 제가 삼성의 문제를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가 이 사업이 되려면은 미국에 있는 퀄컴이라든가 애플 얘네들만 쳐다봐야 돼. 얘네들이 그러니까 주문해 줄 것만 기다려야 돼. 대만은요, 자체적인 그러니까 팹리스가 상당히 기반을 그러니까는 같이 함께 그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네? 같이 함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산업의 한 부분만 그러니까 따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미국만 쳐다보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기본적으로 산업의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죠. 예? 이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하려면 다양한 시도들이 막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미국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실리콘밸리 얘기하듯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영국 산업혁명의 교훈을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쓴 게 바로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쓴 거예요. 여기에 다 해결책을 제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영국이 우리가 역사가들이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가장 왕정이 취약한 나라, 대륙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왕정이 취약한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 취약하다는 얘기는 왕의 권한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왕정 시기에 프랑스의 왕이라든가 대륙에 있는 왕들보다도 권한이 취약하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권한이 분산됐다는 얘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마그나 카타잖아요. 마그나 카타가 영어로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게 그레이트 차터잖아요. 그레이트 차터. 왕이 그러니까는, 차터라는 게 왕이 그러니까 승인을 낸 저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한이 분산된 속에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새로운 하나의 정치 질서로 만들잖아요. 이 새로운 정치 질서가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 전통사회는 뭡니까? 토지 귀족이 기득권을 그러니까는 토지 귀족이 지대를 독점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네? 이 토지 귀족의 기득권을 제한시켰죠. 네? 기존의 기득권이 그러니까는 그 사회를 그러니까는 발목을 잡고 있으면요 앞으로 못 나가요. 근데 영국은 의회를 가면서 의회에 그러니까 소위 신흥상공업자들, 소위 부르주아라잖아요. 예? 이게 신흥상공업이 발전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새로 떠오르는 산업이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발목을 잡냐? 토지 귀족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토지 귀족들이. 이걸 푸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가 이걸 푸는 거고, 예? 영국이 그러니까는 창조해낸 민주주의가 그걸 돌파해낸 거잖아요. 예? 그 속에서 제가 뭐랬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쓰는 불안화폐, 신용화폐죠. 예? 현대 금융 시스템을 창안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혁신이 활발화되도록 유한 책임을 도입을 하죠. 유한 책임. 투자한 만큼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하는.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들이 그러니까는 일어날 수 있도록 돈을 그러니까 금융을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그러니까는 분산시켜주고, 예?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이 그러니까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이런 정치 질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학의 발전이, 옥스퍼드가 1167년부터 급성장하잖아요. 캠브리지도 1209년부터 설립이 되어지고, 예? 영국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게 다 같은 시기에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사회 전체,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혁신들이, 사회 혁신이 일어난 거죠. 사회 혁신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가 막 일어난 거예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예? 뭐 갑자기 그냥 무슨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정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해요. 정치가.
그 기득권을 그러니까는 넘어서야 되거든. 대한민국은 부동산 카르텔이라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있는 집단들을, 예? 제가 이제 검찰, 모피아 얘기하면, 아유, 교수님, 언론, 검찰하고 경제관료 모피아는, 이거는 공무원이잖아.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언론은 공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민간 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 이거는 공공적인 영역 속에서 제도를 그렇게 재설계하게 되면요. 언론은 기본적으로 새롭게 재편성이 되집니다. 근데 공적인 영역,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유화시킨 집단들, 이거는 제자리를 잡아야죠. 제자리를 잡아야지.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 사회 변화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현상적인 문제는 뭡니까? 개인이나 가계의 소득이 너무 취약해.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소득 활동자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내는 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84%는 84%가 혜택을 본다. 그렇잖아요. 84%가 혜택을 보는 세제 개혁을, 사회소득세 도입을 못하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못하는 나라인 거야. 예? 개인당 소득이 300만 원이, 월 수입이 3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64%나 되는 나라에서, 예? 84%가 이 사회소득세를 도입을 했을 때, 예? 사회소득 배당세를 도입했을 때 혜택을 보는데, 이걸 못하는 나라야. 안 되고 있는 나라인 거야. 국민이 바보인 거죠. 국민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국민이 모르고 있는 거야. 국민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84%가. 거기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토지에 대해서도 가게 되면 토지는 91%가 혜택을 보는 거야. 전체 국민들 91%가. 그러니까 토지를 한 5억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추가적인 세부 부담이 없어요. 예? 6억 원 이상, 그러니까는 토지 보유를 6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한테 추가로 좀 세금을 좀 더 내라는 거야. 추가로 조금. 예? 그러니까 아주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84%에서 91%가 혜택을 보는 이러한 사회소득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법인들에 대해서도 이거 매기고, 법인들의 토지 소유는 법인에 대해서는 더 쉬워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최대 400만 원이, 그러니까 1년에 지금 당장 하더라도 400만 원.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것도 증액이 되는 거야. 증액이 되는 거예요. 물가 오르고 이건 명목소득이니까. 예? 1년에 그러니까는 최대, 그러니까 1인당 400만 원이니까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은, 예? 거기다가 금융에 있어서도 사회금융을 도입하면 제가 뭐라 했었습니까? 최대 그러니까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사회금융을 이용하게 해주게 되면은 1년에 한 143만 원 정도 이상이, 그러니까는 이자 비용이 세이브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400만 원에다 플러스 143만 원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543만 원 정도가 최대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라고요. 예? 추가 수입이 최대. 예? 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인이나 가게가 소득이 너무 취약한 거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 4,500만 원 정도 되는 데서 한 200만 원 정도만을 만약 지역화폐로 쓰게 해봐. 대한민국 자영업 다 살아납니다. 자영업 다 살아나.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2020년도에 최대 100만 원 했어도 엄청나게 됐는데 1년에 여러분들, 예?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소득 불평등도 많이 완화될 것이고요. 토지 투기도, 토지에 대한 기대소득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이 투기의
이 근원이 토지이기 때문에 예? 부동산 투기도 약화될 거고 기대 수익이 낮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사회 소득을 가지고 금융을 더군다나 1,000만 원씩 이용을 한다면은 국민들이 한 5명이 모이면은 한 5천만 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창업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 왜?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예? 먹고 살기 바빠서. 지금 앞에 국세청 소득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런 거 여러분들 안 하면은, 이런 거 안 하고 우리 사회가 뭐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하는 데 속에서 있는 사람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많은 피해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아까 상위 15%에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소득이 6,270만원. 6,270만원이면 1인 가족 가구라 하더라도 소득이 세전에 7,500만원 되는 사람입니다. 7,500만원 되는 사람이 10만원 정도 더 내는 거야, 1년에. 대부분 누가 내느냐? 0.1%에 있는 사람이. 0.1% 사람이 대부분 다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16% 한 1년에 한 7천만 원 버는 사람은 2만 원 더 내는 거야, 2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혜택을 보는 거야. 이 정도를 가지고 공동체가 우리가 좀 활성화된다면은, 예? 이 정도는 서로가 함께 사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면서. 거기다가 토지 같은 경우는 더 과하잖아요. 5억 5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하나 추가 내는 게 없어. 계산해보면요. 91%가 추가 적이 없다니까요. 재산세에서도요. 그러니까 84%에서 91%가 혜택을 보는 것을 왜 이거를 그러니까는 실행을 못 하냐고요. 그리고 그 좀 더 추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뭡니까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거치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이잖아요. 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다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살리자는 거야. 금융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생기게 되면요. 금리 경쟁적으로 인하 효과도 생깁니다. 왜? 자금 수요가 줄어들 게 아닙니까? 예? 자금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 보험회사, 저축은행 얘네들 다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예? 은행도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죠. 당연히요. 그 사람들 지금 너무 많은 이자를 벌고 앉아있잖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자, 이거를 제가 이 책을 제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인 겁니다. 국민들이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거 읽기 굉장히 쉽게 썼어요. 읽기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회를 방치하면요. 우리가 이건 집단적인 그러니까 이게 같이 공범자들인 겁니다. 네? 집단적인 공범자인 거예요. 국민 84%에서 91%가 혜택을 보는 거를 왜 정책적으로 추진을 못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 재산 많은 사람들한테 감당하기 힘든 추가 세금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건 있으나 많아 저희 그러니까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그 정도 저거잖아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연못에 고여 있는 물처럼 썩어 들어가도록 이렇게 방치할 수 없잖아요. 예? 산업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고 일자리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뭐냐면은 가계부채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야. 그래서 부동산 부채 모래성이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설마 무너지겠냐 하는데 아니 그걸 누군가 부채를 내줘가지고 계속 사주지 않는 상에는 그 무너지는 거 어떻게 막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정도 더 투입해야 된다고요? 167조 원. GDP 대비 109% 정도 되면은 다시 살아나요. 이거는 불가능하지요, 여러분들. 불가능하죠, 솔직히. 이건 제가 수치로 계산한 거예요, 다요. 수치로 계산한 겁니다. 저는 그냥 얘기를 안 해요. 수치로 해결하는 겁니다.